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보험 청구 실무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우리 이번 주는 의료급여 제도 그리고 마지막에 산재보험 조금 나갈 건데요. 우리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말에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우리 영국 같은 경우는 NHS라고 해서 국가 세금, 조세를 이용을 해서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이제 부담을 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메디케어라든지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노령층이나 저소득층을 국가가 이제 보장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 문제, 그래서 이제 각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제도였죠. 그래서 의료급여의 제도의 개념, 목적, 연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거고, 또 의료급여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가 기준, 그리고 진료비 심사 청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료급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래서 국민들 중에 본인이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이제 헌법에서 명시된 이제 국민의 최저생활, 그래서 국민보건의 향상이라던가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의료급여의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떤 대상자분들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는지는 뒤에서 잠깐 살펴볼 건데, 일단 수급권자가 1종, 2종으로 법률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도 차등, 본인 부담금도 여기 보시면 차등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본인 부담금을 내야 되는 대상자도 분명하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1종하고 2종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기본은 1종이죠. 그래서 1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2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1종 대상자는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이제 1종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이런 사람들 중에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1종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뒤에서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뭐 이재민이라던가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주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그 다음에 이제 세터민, 북한 이탈 주민, 이런 분들이 일종 대상자의 주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종은 아까 말씀드렸죠. 1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다 2종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1961년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이 되면서 생활보호법 안에서 의료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의료 서비스가 진행이 되다가 우리 2001년도에 의료보호법이 폐지가 되면서 의료급여법으로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활보호법은 61년도에 시작이 됐지만 의료급여법은 200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앞에서 1종 대상자분들 수급권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일단 1종이신 분들 보시면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아까 이재민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새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수급권자분들이 어떤 법률에 의해서 혜택을 받으시는지는 또 기억해야 되는데, 일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다음에 재해구호법, 그 다음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이제 국가에서 의사상자로
이제 그 선택이 되신 분들 의료급여 받는 사람들이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입양특례법에 따라서 국내 입양된, 그러니까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인 이런 그 아이들도 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제 독립유공자나 여기 보시면 보훈보상 대상자에 따른 법률에 의해서 그 독립유공자나 보훈 대상자의 그 당사자 플러스 그 가족 중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이런 자들은 의료수급권자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이제 그 무형문화재 보유자라든지 그 보유자와 그 가족 중에 또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은 이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그 혜택을 받게 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18,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및 법률에 따라 가지고 그 대상자와 가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숙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병원에서 행여 환자라고 하죠. 그래서 행여 환자에 대한 것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일단 노숙인으로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의료급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자, 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수급권자 보면 굉장히 많은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급여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만 좀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런 자들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매년 법제처에 들어가면 어떤 분들이 수급권자 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의료급여 제도의 관련 근거. 그래서 법적인 거는 일단은 의료급여법이죠. 네.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자, 여기 보시면 의료급여 부담 같은 경우는 10조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법령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의료급여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자, 법령 내용을 보시면 급여 비용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전부나 일부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의료급여 기금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뒤에서 하나씩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급여가 1종이 있었고 2종이 있었죠. 그래서 2종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10조 기본적인 거고요. 이 시행령 제13조 5항 본인 부담 보상제에 따라 가지고 본인 부담금에서 매 30일간, 그러니까 이제 뭐 대략적으로 한 달에 맞춰서 매 한 달 동안 1종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2만 원, 2종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위에서 설명했었잖아요.
그 금액의 100분의 50, 그러니까 2분의 1 같은 경우는 그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군 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좀 많아졌을 때의 보상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제13조 제6항 내지 7항에서 보시면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본인 부담 보상제에 따라서 그 5항에 따라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1종 같은 경우는 매 30일간 5만 원, 2종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해서 그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또 시군 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야 된다라는 그 의료급여법 13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그 제10조에는 총 급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항에는 본인 부담금 보상제라고 해가지고 그 초과 금액의 100분의 50은 또 시군구청장이 지급해야 된다. 자,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따라서 매 그 1종 같은 경우는 5만 원, 2종 같은 경우는 연간 8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또 이 초과 금액은 시군구청장이 지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법령 내용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 같은 것도 우리 학생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본인 부담금 보상제 같은 경우 1종은 월 2만 원, 2종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 본인 부담금 보상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 같은 경우는 1종인 경우에는 매 30일간 5만 원, 2종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해서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 숫자 같은 경우는 참 암기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문제 같은 거 풀 때는 이제 대략적으로도 어느 정도 금액이 해당이 되는구나 정도는 좀 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급권자의 유형하고 운영 체계, 그래서 신청 절차를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신청 절차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신청제니까요. 그 기초생활보장에서 그 수급권자가 되겠다라고 하면 수급권자가 이 읍면동에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만 수급권자가 이제 되시는 건데 이 읍면동에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행복이음이라는 이제 상담 신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군구의 통합조사관리팀에 있는 이 행복이음 상담 신청 등록이 되고요. 그러면 요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이 당사자의 소득이나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이제 그 부적격하다라고 하면은 수급권자가 이제 될 수가 없고요. 만약에 대상자가 수급권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결정이 되면서 의료급여 사업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통하면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대상자에 해당하는 소득, 재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소득 같은 경우는 뭐 집이나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결정이 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결정이 되면 의료급여 사업팀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서비스를 받으시다가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자격사유 발생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소득이
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뭐 그 건강보험으로 넘어간다던가 아니면은 아까 노숙인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행여 환자분들 같은 경우 치료가 마무리가 되면 또 자격 상실이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격 상실이 발생을 하면 자격 상실 조치가 그 의료급여 사업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기간은 자격 상실이 발생하기 전 기간은 뒤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아까 노숙인 행여 환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행여 환자로 치료 중인 의료기관이 신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 행여 환자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시군구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의료급여 사업팀에서 이 행여 환자에 대한 상담 신청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심사 및 결정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사업팀에서 이제 심사 및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가 만약에 이제 행여 환자가 아니다, 노숙인이기는 했지만 뭐 보호자가 있거나 어느 정도 재산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행여 환자가 안 되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행여 환자에서 의료급여로 이제 서비스를 받으시다가 퇴원을 하시게 되면 또 자격 상실 조치가 의료급여 사업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여 환자 신고. 그래서 아까 의료기관에서 신청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고 요령을 좀 잠깐 살펴보면 일단 행여 환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시군구나 경찰서에서 경찰관서에서 응급진료 조치를 하고 나서 경찰서에서 이 행여 환자에 대한 신원 파악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원 파악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호자가 이제 그 나오게 되면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무연고자 확인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근데 그 행여 환자 중에 보면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환자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행여 환자 관리 번호가 시군구에서 부여가 됩니다. 그래, 그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군구에 있는 의료급여 사업팀에서 결정을 하고 수급권자로 인정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혜택을 받으시다가 건강이 회복되거나 퇴원하게 되면 의료급여가 상실되는 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를 받으실 때 의료급여증이 이제 필요한단 말이에요. 우리 건강보험증처럼. 그러면 이 의료급여증 같은 경우는 앞에서 시군구에 신청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의료급여증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의료급여증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이제 갱신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유효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 체계 같은 경우는 자, 수급권자의 유형 운영 체계는 일단 의료급여 사업기관인 보건복지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업무 위탁에도 나와 있다시피 시군구청장이 직접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심사평가원하고 공단에다가 업무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체계에 플러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사업기관은 이렇게 총 4개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급여 사업기관이 되는 거고요. 보장기관, 그래서 이 밑에 업무 위탁에도 나와 있다시피 심사는 심평원이 하고 진료비 지급은 공단에서 하는데 어쨌거나 보장기관, 보장을 하는 기관은 시군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 의료급여법에 보시면 이제 의료관계법규에 있는 의료급여법에 보면 이제 보장기관이 시군구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특별시면 특별시장, 광역시면 광역시장, 그 다음에 무슨 도지사,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가 있죠.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까지 이 보장기관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군구청장이 운영체계 사업기관이면서 보장기관인데 이 모든 업무, 그래서 관리, 심사, 조정, 지급 이런 것들을 이제 심평원하고 공단에다가 업무를 위탁해서 저희가 청구를 하게 될 때 그 대상자가 건강보험이냐, 의료급여냐, 자동차 보험이냐, 산재냐, 공상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청구를 할 때 심평원에 청구를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뭐 건강보험이면 심평원에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면 시군구에 신청을 하고, 자동차 보험인 자동차 보험에다가, 산재면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이렇게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모두 구분을 하되 심평원에 같이 다 청구를 하게 되는 게 다 업무 위탁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자, 의료급여의 급여 범위, 내용, 그 다음에 비급여 대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자, 의료급여 급여 범위는 우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하고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거의 비슷한데 뭐가 추가가 됐냐? 안치료. 그래서 대상자가 사망을 했을 때 이 안치료 3일 것까지가 이 의료급여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건강보험하고 다른 점이 되겠죠. 우리 환자분들 사망하게 되면 또 장례식장에서 이제 그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안치료가 또 없으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뭐 노숙인이라던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의료급여는 건강보험하고 다르게 안치료 3일에 해당하는 급여까지 포함이 되고요. 자, 급여 내용은 건강보험하고 거의 똑같죠. 진찰 검사, 그 다음에 약제나 치료 때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에 치료, 그 다음에 예방 재활, 입원, 간호, 그 다음에 이송까지 다 의료급여도 급여 내용에 포함이 되고요. 자, 기타 급여 내용에서 보시면 요양비는 뭐 위에 있는 요양비에다가 임신 출산까지 국가에서 제공한다라고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까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태아냐 아니면 분만 취약지냐에 따라 가지고 진료비 지원이 살짝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 장애인이다 그러면 보장구에 대한 특례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건강검진이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까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비급여 대상도 건강보험하고 동일해요. 우리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대상이 있었잖아요. 뭐 단순한 뭐 성형수술이라든지 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받게 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겠죠. 대신 안치료는 그 의료급여의 보험급여 대상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대지급금 제도가 의료급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목돈 발생을 했을 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의료급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지급금 제도라는 게 이제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474페이지 보시면 이 대지급금 제도 같은 경우는 일단 의료기관에서 이 환자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지불 능력을 확인해서 만약에 이제 금액이 조금 커진다. 그래서 밑에 이제 금액이 나와 있는데 20만 원을 초과했다.
본인 부담금이. 그러면은 이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지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 대지급금을 신청하도록 좀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대지급금 같은 경우는 이제 2종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계 유지가 좀 곤란해서 과중한 진료비 부담, 그래서 20만 원 이상 어렵다, 이렇게 그 본인 부담금 내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 보장기관에서 아까 앞에서 보장기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특별시부터 시작을 해서 시군구까지 다 보장기관에 들어가는데 이 보장기관에서 대신 지불을 해주고 나중에 수급권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대지급금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그러니까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가 어려울 때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을 하고 나중에 보장기관에서 대상자로 하여금 회수하는 제도인데요. 이 대상 및 금액 보시면 일단은 금액은 20만 원을 초과해서 초과했다라고 하면 20만 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을 통해서 보장기관에서 승인을 하면 이 대불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퇴원하기 전에 먼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지급금이 이제 발생을 했다. 그래서 본인 부담 진료비가 2종 급여 대상자에게 신청이 됐다라고 하면은 대불 신청서를 받아요. 예, 받아서 보장기관으로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된 거죠. 그래서 시군구에 청구를 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상황 같은 경우는 이 환자분들, 그러니까 대불 신청을 해서 대지급금 신청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다가 나중에 상환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상환하는 것들도 한 번에 상환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월마다 해가지고 액수를 분할을 해서 상환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이 대지급금이 아까 앞에서 20만 원까지는 본인이 부담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지급 금액이 10만 원부터 해가지고 10만 원 미만이냐,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인지, 30만 원 이상인지에 따라서 분할 횟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의 진료 체계를 살펴볼 건데, 우리 의료 전달 체계에는 앞에서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보험은 의료 전달 체계가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의료급여는 3차로 의료급여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보시면 1차 의료급여 기관은 기본은 의원급이 되는 거죠. 의원급 약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건소라든지 보건의료원이 1차 의료급여 기관, 그래서 간단한 처치라든지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아니면 1차에서 충분히 입원 진료가 가능한 이런 것들은 1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고, 1차 의료급여에서 이제 치료하기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2차 의료급여 기관, 그래서 병원급, 종합병원급이 이제 2차 의료급여 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1차에서 받아 가지고 2차로 이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1차로 회송이 되는 과정이 있고, 자, 2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치료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3차는 상급 종합병원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의료급여 기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병원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이송, 회송 이렇게
이제 1차와 3차 의료급여 기관의 이제 중간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2차, 3차 의료급여 기관은 앞에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일단 2차와 3차는 병원급 종합병원급이 되는 거고 3차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3차 의료급여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를 살펴볼게요. 1차 같은 경우는 시군 구청장에게 개설 신고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그리고 우리 보건진료소가 있었죠. 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보건지소는 이제 의사나 한의사, 공보의가 있는 곳이고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이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간단한 처치를 하는 곳이 보건진료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약사법에 따라서 등록된 약국이나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같은 경우도 다 1차 의료급여 기관에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치료를 받을 때는 1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먼저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 의뢰서에 따라 가지고 2차, 3차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